자, 이제 테마 32번, 핵심 32번 할인행금 수지분수법입니다. 요 할인행금 수지분수법은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할인했다 그 말이 그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이제 현재가치로 바꿔서 투자부를 결정하니까 어떤 말이냐? 요 유출은 항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그지? 이 유출의 현재 가치는 투자 금액을 뜻하죠. 이거는 항상 현재에 나가는 돈이라 그러니까 현재 가치인데 유입은 투자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해 들어오니까 미래 가치잖아요. 근데 유입이 미래 가치고 유출이 현재 가치면 합의 시점이 불일치해서 투자부가 결정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임금 수준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유입을 현재 가치로 다 바꿨죠.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화폐 가치를 전부 현재 가치와 시켜서 투자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할 포인트가 이 할인임금 수준법 세 가지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할 포인트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화폐의 시가치를 다 고려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할인을 한다는 말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꾼다는 뜻이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려면 할인을 내야 되니까 할인하는 이자율,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뭐가 이제 할인율로 사용되느냐? 할인율 또는 이 할인율을 재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재투자율, 할인율이 아주 중요해요. 순행가법이나 수익수수법은 할인을 할 때 요구수익률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 사용되지만 내부수익률법은 유입의 현재가치와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기 때문에요. 요 내부수익률 자체가 바로 할인율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행가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뭐고? 요구수익률이고 내부수익률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다. 이게 바뀌면 큰일 나요. 매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행가는 순현가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쓴다는데 이 순현재 가치, 순현가가 뭐보다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투자하고 순현가가 음수가 나오면 투자해서는 안 되죠. 이 순현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에요. 근데 그게 양수라는 말은 앞에 있는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럼 혹자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 근데 순현가가 음수가 나오면 뒤에 있는 유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현가는 반드시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럼 순행가가 0일 때는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 순행가가 0이면 본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본전이 예상할 때는 투자자 지 마음입니다. 투자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 근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예상할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 절세 효과를 누리는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지?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죠. 그럼 세금 공제를 받는 만큼 덕을 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의 예상들은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본전 손익분기점일 때는 투자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에는 이 꼬로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아. 그러니까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도 맞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꼬로가 있다는 말은 전부 본전이라는 뜻이라 본전. 그러니까 여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럼 수익수도 수익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도 맞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아. 다만 1보다 적을 때 투자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적자라는 뜻이니까.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순행가는 이제 순행가가 0보다 큰 때 투자하는 방법인데 요 순행가가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죠. 근데 이 유출은 투자 금액으로 나가는 돈이죠. 이 유출의 현재 가치가 뭘 뜻해요? 요 용어를 모르면 안 돼. 지분 투자 금액. 내 주머니에서 나는 투자 금액이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유입의 현재 가치는 투자 후에 들어온 돈이 유입이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 보유기간 중에도 수익이 있고 처분 시에도 수익이 발생하죠. 그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이 소득이득,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이 자본이득이지. 소득이득이 바로 뭘 의미해요?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수익이. 세후 현금 수지라 말이야. 그리고 처분 시 들어오는 수익이 세후 지분 복귀에. 요 두 가지가 유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정 기간 후에 들어오니까 미래가치야. 그러니까 요게 미래가치가 요 두 가지를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란 바로 세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와 세후 지분 복귀의 현재 가치 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여기서 지분 투자 금액을 빼고 남는 게 순행가야. 그러니까 유입의 행가가 뭘 뜻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뭘 뜻한가 이걸 모르면 순행가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용어를 알아야지, 그지? 그다음에 수익수수분 수익수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데 수익수수는 자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인데요. 지금 지문으로 계속 이걸 등량시키고 있어. 유입 수익수수를 자 이걸 분자부터 읽을 때는 유입의 hen가를 유출의 hen가로 나눈 비율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익수수란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 이렇게 읽습니다. 그다음에 분모부터 읽을 때는 분모에 뭘 붙이지? 대안이라는 용어를 붙여. 대안. 그럼 수익성 지수란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읽는 요령을 몰라서 한 게 틀린다니까.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할인임금 수준 부분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 순행가의 개념, 수익수주의 개념, 내부순위의 개념을 반드시 등장시킵니다. 그럼 순행가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여 투자비를 쓴다는 기법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말로 바꾼다. 순행가법이란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과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이 뭐야? 요게 둘 다 세후소득이잖아. 세후죠. 세전이 아니고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 요게 유입의 현재가치를 뜻한단 말이야.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과 투자 비용의 현재가치 합. 투자 비용이 바로 뭡니까? 유출의 현재가치죠. 투자 지출의 현재가치가 유출의 현재가치를 뜻해. 지출이나 유출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순행가법은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과 투자 비용의 현재가치 합을 비교하여 투자비를 결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지 지문이. 맞아 틀려요? 맞지? 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이 유입의 현재가치라고. 그다음에 투자 지출이 바로 유출, 투자 금액이죠.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응?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5천만 원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4천만 원이라면 수익수수는 0.8이 된다. OX.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5천만 원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4천만 원이면 수익수수는 1.25가 되겠지. 어떻게 0.8이 되겠노? 0.8이 된다는 말은 분모 문자를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안 된다니까 분모와 분자를. 유입의 hen가가 분자에 있고 유출의 hen가가 분모에 가는 겁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 지문이다. 올해 시험에 나올 지문. 유입의 hen가가 5천이고 유출의 hen가가 4천이라면 수익수수는 0.8이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고 보면 알리라. 거짓말인가 맞는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식을.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가치를 어떻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 유입의 hen가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다면 순행가는 뭐로 만들죠? 0으로. 수익수는 분모 분자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이 숫자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hen가와 현금 유출의 hen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이므로 끝까지 맞습니다. 유입의 hen가와 유출의 hen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순행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1이 아니지. 순행가가 1이면 유입이 유출보다 1 크다는 뜻이죠. 그럼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잖아. 1이 큰데 어떻게 같아? 유입과 유출이 같으려면 순행가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수수는 1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숫자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또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다. 맞아 틀려? 1 맞다 그러면 안 된다 해도 그러시네. 바꾸면 안 된다는 숫자를. 순행가가 1보다 크면 0보다 크죠 1은. 그때 틀려요. 왜 틀려?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 말은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순행가가 0.8이면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0보다 크니까. 근데 1보다 크면 투자하면 0.8은 투자 안 한다는 뜻이니까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럴 때 바꾸면 안 돼. 알았죠? 순행가는 무조건 0보다 크면 투자. 수익수는 뭐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 돼. 오케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순행가법에서는 할인율이 뭐라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 사용된다 그랬죠. 근데 순행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는 이론적으로 우세해요. 그게 뭐냐? 첫째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는 월등히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지만 언제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수법은 부의 극대화가 불가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 투자의 목적은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이니까 투자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이 내부수법이라는 뜻이에요. 저 순행가법. 그래서 순행가법하고 내부수법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자, 투자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순행가법에서 투자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수법도 반드시 투자자라는 결정이 내려져. 그러니까 순행가법과 내부수법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보라고, 투자안이 A라는 투자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자가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A에서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근데 순행가법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봤어. 그랬더니 순행가가 100만 원의 순행가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부 순위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 보니까 내부 순위이 15%가 예상이 된 거야. 그럼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죠. 내부 순위도 내부 순위이 요것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지겠지, 내부 순위보다. 그러니까 투자안이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투자안이 딱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순행값에서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수법도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행값과 내부수법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죠. 이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투자안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근데 투자안이 지금 서로 배타적인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단 말이야. A도 있고 B도 있다. 근데 둘 다 투자자가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B에도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투자자가. 그런데 순행가법에 따라서 투자를 분석해 보니까 A는 순행가가 100만 원 예상이 됐어. 근데 B는 마이너스 30만 원의 순행가가 예상된 겁니다. 내부 순위에 따라서 내부 순위를 측정해 보니까 A는 내부 순위 8%가 예상이 됐어요. B는 12%가 예상된 내부 순위나 예상 순위, 기대 순위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순행가법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순행가가 0보다 크게 투자하니까 A에 투자자는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내부 순위법은 내부 순위 요것보다 크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부 순위법은 A가 아니고 B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투자안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순행가법과 내부수법의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그지? 일단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된다. 투자안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순행가법이나 내부수법은 반드시 어떻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투자안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서는 순행가법의 결과와 내부수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알아야 됩니다. 투자는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절대 다른 결과가 안 나와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두 개 이상이 있을 때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부 수립법의 결과를 버려라. 그리고 순행가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부 수립법에 따라서 B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순행가법에 따라서 A에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순행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순위를 사용하는데 내부 수립보다는 요구순위 훨씬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또 순행가법은 가치가산원칙이 적용되니까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지만 내부수법은 가치가산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부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행가법하고 내부수법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는 반드시 순행가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 딱 순행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또 문제 한 개 풀고 갑니다. 뒤로 가서 20번으로 갑니다. 계산 문제. 9페이지 잠깐 갑니다. 9페이지. 9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 18, 19번 문제는 이 현금 수지 계산하는 과정인데, 그죠? 이 세후 현금 수지 구하는 거. 여러분이 요 수지 계산 과정은 다 알고 있죠? 요 가공기, 유용순, 부세, 소세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 계산 과정 다 외우고 있죠? 아직 요 도표를 못 외운다. 가지 마라, 시험장에. 괜히 합격률만 떨어뜨린다. 응시 비율만 높아지고. 이 당연히 외우고 가야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려면 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야죠. 근데 소득세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데 순대이감 이렇게 외웠지? 순영업 소득에서 대손 충당금은 세금 부과대상이니까 수익에다가 합칩니다. 그다음에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수익에서 빼야 세금 공제를 받단 말이야. 이렇게 순대가 순영소득에서 대손충당금 가산하고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빼면 세금 부과대상 소득이 잡히죠. 거기에 세율을 곱해줘. 그럼 그게 바로 소득세라. 이게 이 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외우고 있잖아, 그지? 요것만 알면 세율 수까지는 더하고 빼고 뭐 하면 다 계산되겠죠.
18번하고 19번은 스스로 풀어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까지 내가 풀어줄 시간이 없어 지금. 왜? 20번 봐요. 어떤 투자의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틀린 것. 사학기간은 1년, 할인율은 연 20%다 그래서. 자, 요 문제는 항상 사학기간은 1년으로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근데 할인율이 중요해. 왜냐하면 자, 지금 거기 보면 사학기간이 1년인데 투자한이 A, B, C, D 4개의 투자한이 있지. 그죠? 근데 4개의 투자에서 거기 금년의 현금 지출, 금년의 현금 지출이 뭘 때요? 그게 유출의 현재 가치라 이 말이야. 금년이 지금 현재고 지출이 나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 명시된 금액이 뭐야? 유출의 현재 가치라. 그러면 A는 5천만 원 투자한다는 뜻이죠? 이게 투자 금액이라. 그러면 B는 6천만 원, 5천 원이네.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가면 계산이 안 돼. 지금 5천 원, 6천 원에도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그지? B가 6천 원, 그러면 C가 2천 원, 4천 원이라. 요 금액이 이제 투자 금액으로 요 금액들이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유입을 보면 사학기간이 1년이니까 1년 후 내년에 유입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이 유입은 내년에 들어오니까 미래 가치지.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 돈을 현재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할인율만 보면 돼. 할인율. 사학기간에 1년만 나오니까. 그럼 할인율이 지금 20%면 요 금액들을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1.2로. 왜? 지금 봐. A가 지금 내년에 들어온 돈이 6천 원이죠. 그럼 1년 후 6천 원이 현재 얼마인가? 요걸 계산하면 여기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줘야 현재 가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분자가 1이면 6천 원은 분자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6천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n이 이게 사학기간 1년이니까 이건 1승이라. 그럼 여기 할인율이 20%면 여기에 0.2 들어가죠. 그 분모가 뭐가 돼? 1.2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유입을 현재가치로 바꿀 때 할인율만 보면 돼요. 할인율이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럼 내년에 현금 유입에 있는 걸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1.05로 나눠주면 돼. 10%면 1.1로 나눠주면 되고. 지금 20%가 나왔죠? 그러면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1.2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럼 A는 6천을 1.2로 나누면 얼마? 5천원. B는 7,200을 1.2로 나누면 6천원. 그지? 그 다음에 C는 3,600을 1.2로 나누면 3천원. D는 6천원을 1.1로 나누면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현재 가치가 됐지. 그럼 순행가를 구하라.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순행가라.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지. A 순행가 0, B 순행가 0, D 순행가 1000, C 순행가 1000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거죠. 그럼 요거 나누기 이거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야. 5천원 나누기 5천원 얼마? 1. 6천원 나누기 6천원 얼마? 1. 3천원 나누기 2천원 얼마? 1.5. 5천원 나누기 4천원 하면 얼마? 1.25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계산이 되면 다 끝났네. 자, 1번에 A와 B의 수량가는 각각 0이다.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A와 B의 수익수는 1이다. 맞죠? 3번에 C와 D의 수량가는 동일하다. C 수량가 1,000원, D 수량가 수량가 동일하네. 그다음에 4번에 D보다 C의 수익수가 더 크다. D보다 C의 수익수가 1.25보다는 1.5가 더 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D의 내부 수익률은 20%다 그랬는데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죠. 그죠?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지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근데 D는 유출의 현재 가치가 얼마야? 4,000원이죠. 유출의 현재 가치가 4,000원이잖아. 그지? 여기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유입은 얼마야? 6,000원이 들어오죠. 6,0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건 미래 가치지. 그럼 요걸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줘야 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유입의 현재 가치라. 유출의 현재 가치가 4,000원이죠. 이걸 갖게 만들어주는 요 할인율 R 이게 내부 수익이다. 요걸 구하라 이 말이야. 원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요걸 구하려면 요 분자가 1이니까 6,000원 분자로 가면 4,000원이 6,000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 기간이 1년이니까 1승이죠. 그럼 요 분모하고 분모 1 플러스 R은 얼마야? 6,000원 나누기 4,000원이라는 뜻이니까 그지? 6,000원 나누기 4,000원이면 얼마죠? 1.5죠. 그럼 1 플러스 R이 1.5니까 코로 R이 얼마가 돼? 0.5네. 0.5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부 수익은 5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50%를 이렇게 원래 구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뭔데?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나 예상 수익률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는 돈에서 투자 금액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를 차지하냐. 요 비율이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야. 내부 수익률. 지금 D 투자네 투자 얼마 했어요? 4천원 투자했잖아. 4천원. 그지? 투자 4천원 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 그랬어 거기에? 6천원 들어온다 그랬잖아. 6천원. 그럼 1년 뒤에 6천원 들어오면 수익이 얼마가 예상되는 겁니까? 2천원이 예상되는 거지. 왜? 6천원 들어와도 4천원 투자금이니까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럼 4천원 투자금을 빼고 나면 2천원이 예상 수익이라는 뜻이지. 그럼 4천원 투자해서 2천원 수익이 예상된다. 얼마야? 2분이니까 50%. 요게 내부 수익률이라. 이렇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원래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이 어렵잖아. 이렇게 구하면 그지? 투자금에서 예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50%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쉬우니까 내부 수익률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요 문제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1번 특정 투자에서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예상될 때 이 투자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요것도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죠? 연금의 현재 가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그죠? 순행가를 계산하는 문제로도 똑같이 응용돼 나올 수 있어요. 잘 봐두라고.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돈이 들어와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돈이 들어오는데 1년째에 얼마? 130만 원. 2년째도 130, 3년째도 130, 4년째도 130이 들어와. 그죠? 아니 4년째는 430이 들어오네. 그지? 근데 요 돈들은 1년 후부터 들어온 돈이니까 미래 가치죠. 요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근데 130만 원이 지금 몇 번 들어왔어? 3번 들어왔죠. 그럼 3번 들어오면 여러 번 들어오니까 130만 원은 연금이죠. 근데 연금이 3년 들어오면 3년째의 연금 행각수가 있어야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4년째의 연금의 개수를 준단 말이야. 4년째 개수를. 그럼 그게 무슨 말? 거기 보면 기간 4년의 연금 행각수를 3.17, 일시불의 행각수를 0.683 줬잖아요. 그 말은 연금이 한 해 더 들어오는 거로 감안해서 계산하라 이 말이라. 그러면 130만 원이 4년째에도 한 번 더 들어오는 것으로 감안하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돼? 요 금액을 분리시키는 거야. 130만 원하고 나머지로. 아니? 그럼 여기서 130만 원을 딱 빼면 얼마 나와요? 430, 130 빼면 300 남죠? 그러면 이제 130하고 300으로 분리시키면 130만 원은 몇 번 들어왔나 지금? 4번이 들어왔잖아. 4번. 4번 들어오니까 연금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연금이니까 요거는 연금의 행가계수 여기에는 3.17 곱해주면 현재 가치가 돼요. 그지? 그 다음에 300만 원은 4년째 딱 한 번 들어오는 돈이죠. 그럼 이거는 일시불이지. 그럼 요 금액은 일시불의 행가계수 0.683 곱해주면 현재 가치가 되잖아. 그지? 요 곱해봐. 130만 원 곱하기 3.17 하면 얼마야? 412만 1,000원이가? 빨리 곱해봐라. 얼마 나온지. 412만 1,000원 나올 거야. 곱해보면은. 그지? 그 다음에 300만 원은 0.683 곱해줘. 곱해봐. 얼마 나와? 209만, 아니, 204만 9천 원 나오죠. 204만 9천 원이지. 204만 9천 원 맞나? 204만 9천 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요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현재 가치니까 여기 합치면 617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요 문제가 이제 실제는 이제 순행가를 계산한 문제를 응용해서 제가 더 쉽게 낸 건데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요. 0년차의 현금을 줘요. 0년차. 0년차 현금을 주고 130 이렇게 주고 또 5년째에 가가지고 그죠? 5년째에 가서 이걸 이제 430 이렇게 준다. 뭐 이 금액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자, 저 바꾸자 금액을 좀. 0년차에 마이너스 1억. 그다음에 1차년 뒤에 2천만 원, 2차년 뒤에 2천만 원, 3차년 뒤에 2천만 원, 4차년 뒤에 2천만 원. 그다음에 5차년 뒤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기간 5년, 기간 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 기간 5년의 연금의 계수는 3.7, 그다음 뭐 3.8, 그리고 기간 5년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이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순행가를 구하라. 순행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잘 들어.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 가치를 빼주면 되잖아. 그죠? 유출의 현재 가치가 뭔데요? 유출의 현재 가치가 0년차 현재에 나가는 투자금액이 유출 현재 가치죠. 요 0년이 이게 현재라는 뜻이야. 현재의 투자금액은 나가는 돈이죠. 나가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야. 요게 투자금액으로 지출되는 돈이니까 요 돈이 유출의 현재 가치란 말이야. 요게. 근데 유입은 1년 후부터 이제 투자 후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죠?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2천만 원씩 들어와. 그럼 5년 차에만 1억 5천이 들어오죠. 그런데 2천만 원이 4번 들어오면 기간 4년의 연금액계수를 줘야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5년의 연금액계수를 줬죠. 그 말이 뭐야? 요 돈 중에 2천만 원이 한 해 더 들어온 걸로 감안하라 이 말이야. 그럼 요걸 어떻게 하라? 분리를 시키라고. 어떻게? 2천만 원하고 나머지로 2천만 원하고 빼보면 얼마 남아? 1억 3천이 남죠. 이걸 분리시키는 거야. 그 분리를 딱 시키면 2천만 원이 5번 들어오니까 이거는 연금이죠. 그럼 요 돈에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돼. 3.8. 그지? 그리고 1억 3천은 5년째 한 번 들어오니까 일시불이지. 그럼 요 돈은, 여기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돼. 0.6. 그럼 곱해봐. 빨리. 2천만 원 곱하기 3.8 하면 얼마야? 7,600만 원이지. 그러면 1억 3천에 0.6 곱하면 368, 7,800이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니까 얼마? 1억 5,400만 원이 나왔지? 요게 뭡니까? 요게 유입의 현재 가치잖아.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5,400만 원. 유출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데? 1억이네. 유출의 현재 가치는 그죠? 1억. 그럼 빼면 얼마? 순행가는 5,400만 원. 요게 순행가다 이 말이야.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잘 들어요. 요 문제가 이제 올해 시험에 예상되는 문제인데 이걸 응용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 21번은. 근데 실제는 순행가를 계산한 문제, 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등장하겠죠. 근데 항상 요 문제는 딱 틀이 정해져 있어. 마지막 연도만 돈이 달라요. 앞에 돈하고 금액이 다르게 나와. 그런데 요 마지막 연도에 들어오는 돈을 앞에 똑같은 돈하고 나머지로 분리시켜라 이 말이야. 이걸. 알았죠? 분리시켜놓고 똑같은 돈은 여러 번 들어왔지. 그럼 이건 연금이죠. 여기에는 연금액에서 곱해주면 돼. 그리고 남는 돈은 5년째에 한 번 들어오니까 일시불이죠. 그럼 요 돈은 요 금액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현재 가치가 되잖아. 그죠? 그지? 이게 유입의 현재 가치지. 여기서 투자 금액으로 나가는 돈이 유출 현재 가치가 이걸 빼고 남는 게 순행가란 말이야.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딱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계산이니까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나오면 맞추겠나 이거 지금. 바쁘니까 그냥 갑시다. 믿으면 안 가지만은 그죠? 또 믿어야지 어떻게 해. 다시 앞으로 가서 내가 이 수강 씨한테 대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게 참 이게 선생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빙신 같은 게 수강 씨는 믿어야 되는데 대체 뭐 믿게 해줘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믿음이 안 가게 하니까 그지? 다시 4페이지로 가서 핵심 33번에 어림셈법 갑니다. 이제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셈을 해서 투자부를 결정하니까 좀 주무구구식으로 투자부를 결정하는 기법이죠. 정확도는 없는데 어림셈법에서도 한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34번의 비율분수법에서도 한 문제는 고정적으로 출제합니다. 특히 또 비율분수법은 그죠? 여기서 늘 나오는 문제는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한 문제가 항상 한 문제로 나와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 등을 활용해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한 문제가 계산 문제로 고정되어 있고 한 문제가 그다음에 이 비율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한 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비율 분수법은 2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림셈법하고 합쳐가지고 계산 문제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어림셈법에서는 그지 성수도 여러 개가 있고 수익률도 여러 개가 있죠. 그 여러분이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성수도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그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성수, 세후현금 수지 성수, 성수가 4개지. 그다음에 수익률도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그리고 지분 배당률, 또 세후 수익률 여러 가지 비율이 있어요. 공식 다 못 외우죠.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개념을 꼭 기억해. 자, 항상 우리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는 총 투자 금액이 2가지로 구성되는 거야. 지분하고 부채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은 이거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에 나온 수익이고, 요 세전이나 세후임금 수익 2개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뒤에 나온 수익이죠. 그 이 부채를 뺐다는 말은 여기서 부채를 갚았으니까 요 세전이나 세후임금 수익은 부채는 갚았으니까 지분 투자한 돈에서 나온 수익이 된다 이 말이야. 응?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인데
요 위에 가능성소득, 유효청소득, 순유업소득은 부채를 아직 상환을 안 했어요. 그럼 요 세 가지 수익에는 지분에서 나온 수익도 있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라. 그 요 세 가지 수익은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개념만 알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그 도표 한번 봐봐. 핵심 33번 그 도표에 보면은 성수도 4개가 있고 수익률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지금 조소득 성수나 순소득 성수는 조소득이나 총소득이 같은 말이죠. 수익이 조소득, 요 총소득하고 순유소득은 투자 금액이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모에 있는 수익이 조소득, 순유소득은 이게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분자에 총투자액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세전현금 수지성수하고 세후현금 수지성수는 분모의 수익이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에 지분투자금액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수익률도 역시 마찬가지. 종합자본 할인율은 분자의 순유소득이 있어. 근데 이 순유소득은 어디에서 발생한 수익?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분모에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돼. 그 자리에 만약에 지분투자액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분배당률이나 세후수익률은 분자에 세전이나 세후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세전이나 세후수지는 지분투자액에서 생기는 수익이지 총투자액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총투자액이 들어가서는 안 돼. 지분투자액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요것만 배치시킬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분모나 분자에 세전이나 세후 행수가 나오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항상 뭐가 지분 투자 금액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총 투자액이 들어가는 순간 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조소득이나 순유소득이 나왔어. 분모나 분자에 조소득 또는 순유소득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투자 금액은 무조건 총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지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개념만 놓치지 말고요. 하나만 기억해. 성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순소득 성수인데 요걸 뭐라 합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하는 거죠. 요걸 모르면 안 돼요. 이 자본 회수 기간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요겁니다. 그리고 요 놈하고 역수가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 이 말이야. 아니? 종합 자본 환원율.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 20%인 경우에 종합 자본 환원율이 20%인 경우에 순소득 성수는 5가 된다. 맞아 틀려요? 그렇겠지. 종합자본율이 20%다. 20%면 5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럼 5분의 1 역수는 5잖아요. 5의 역수가 5분의 1. 5분의 1이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가 5면은 종합자본하는 20%가 되겠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종합자본율이 20%면 자본회수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모르면 안 돼요. 순소득 성수를 뭐라 했지? 자본회수기간. 그러니까 자본회수기간이 10년이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니까 0.1, 10% 아니야. 그지? 순소득수가 2면은 자본회수기간이 2면은 종합자본환원율은 몇 프로? 2분의 1이 2의 역수는 2분이니까 2분의 1은 얼마고 0.5니까 50% 이렇게 되겠네. 이게 10이면 이거는 뭐야? 1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10% 이렇게 되겠네. 이게 2라. 2면 이 역수는 2분이니까 이건 50% 이렇게 되겠네. 그제? 이거 진짜 썩이 처음 몰랐습니다. 그만해 그냥. 틀려 그냥 모르겠다 이제. 열받아서 못하겠다. 이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첨가해서 기억할게. 지분 배당률 한 개 더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지분 투자 금액에서 세전 현금 수익가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까지 기억하면 어림시험법은 종합자본환율하고 순소득 성수, 지분 배당률 요 세 개의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요 정도 비율은 익혀 두고 가는 게 좋고, 이제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비율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비율들은 전부 다 기억을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행태든 반드시 문제가 등장합니다. 비율 분석에 나오는 비율들은. 자, 첫 번째 비율이 이제 대부 비율인데, 이 대부 비율을 모르면 안 되는 게, 대부 비율은 담보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에서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 비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데 대부 비율이 몇 프로여야 한다. 그러면 최대로 대출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 비율이 60% 이내여야 한다. 근데 담보로 정된 부동산 가격이 5억이라면 최대로 대출해 주는 금액은 얼마? 이거는 요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5, 6, 30가 최대 대출 금액이 3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주고 대출 가능 금액 융자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다 대부 비율을 곱하면 돼.
60% 곱하기 5 하면 3억이잖아. 그죠? 요걸 알아야 이제 대출 가능금액을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비율은 모르면 안 되죠. 담보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가능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대부비율입니다. 이 대부비율은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거야. 요 부채 비율도 또 상당히 중요해요.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채가 대부 비율입니다. 그리고 지분이 지분 비율이고. 그럼 이제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게 바로 부채 비율이거든. 근데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100%가 돼야 되겠죠? 그럼 대부 비율이 40%야. 그럼 지분 비율은 60%가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는데요? 6분의 4가 되겠죠? 이건 계산이 어렵죠? 대부 비율이 60%다. 부채 비율이 몇 프로? 40%가 되겠죠? 그럼 저 지분 비율이 그지? 그럼 부채 비율은 4분의 6이니까 이거는 계산이 쉽죠? 1.5니까 15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이다. 50%. 그럼 지분 비율도 50%가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고 대부 비율이 100%가 나왔어.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지분 비율이 0이니까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자, 요거 알아야 돼.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뭐? 100%. 대부 비율이 100%일 때 부채 비율은 뭐? 무한대가 된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건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그리고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 대부 비율이 100%가 나오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 요 두 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부채 감당률 요거 아주 중요하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상환할 원리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비율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크게 확보돼서 좋고 상환할 원리금이 적다면 부채 감당률이 높아지죠.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그죠?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 차입자가 채무를 불행하지 않게 되고 최소한 1.4배 정도가 나와야 대출을 실행한단 말이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원금가에서도 못 갚는다는 뜻이 되겠죠.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순영업 소득이 8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잖아요. 1보다 적으면 이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 1보다 커야만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율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서 충분하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고 부채 감당률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는데 요 부채 감당률이 대출 금액을 계산한 비율로 제시된다 이 말이야. 아니? 우리 항상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 한 개. 대출 가능금액을 구하라. 요 문제가 나오죠. 근데 비율을 꼭 두 개를 줘. 대부 비율을 하나 주고 부채 감당률을 주거나 또 대부 비율하고 DTI를 주거나 둘 중에 한 개 비율을 준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DTI가 나왔으면 올해는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 부채 감당률이 얼마이다? 뭐 1.5이다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 이렇게 주거든. 그러면서 또 3천만 원 이렇게 주고 저당 상수가 반드시 나와요. 저당 상수는 대부분 0.1, 10%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출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부채 감당률을 줄 때는 순영업 소득, 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눕니다. 그럼 나눠가지고 금액이 나왔죠? 그걸 다시 또 저당 상수로 한 번 더 나눠요. 그럼 그게 대출 금액이라. 간단해. 자,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부채 감당률이 1.5이다. 저당 상수가 0.1 줬죠. 그럼 순영업 소득 3천만 원 나누기 부채 감당률 1.5. 그럼 2천 나왔지? 3천 나누기 1.5하면 2천만 원이겠죠. 나누기 뭐 저당 상수 또 0.1 또 나눠 계산기로 계속.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2요. 바로 그냥 대출 금액이 나온단 말이야. 계산기 바로 딱 자 지금 때려봐. 3천만 원 나누기 1.5 나누기 0.1 그냥 계속 바로 때려가. 뭐 이거로 치고 이거 하지 마 그냥. 순영업 소득이 3천 나왔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 1.5 주죠. 3천만 원 나누기 1.5 그 저당 상수 0.1 나와있으면 또 나누기 0.1 그러면 2억 하고 바로 떠. 계산할 수 있겠지? 뒤로 가자. 9페이지 가 9페이지 빨리 따로 빨리 9페이지 9페이지에 가가지고 자 이거부터 먼저 풀어.
25번부터 봐요. 25번. 25번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의 시장가치가 3억. 지금 A의 부동산 가격이 3억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기존 대출 8천만 원이 있는 A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 저당 상수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1. 그리고 대출 기준은 대부 비율을 지금 60%, 총 부채 상환 비율을 40% 줬죠. 요거는 이제 디테일을 준 거야. 부채 감당률이 아니고. 그럼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대출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DTI가 나오면 더 쉬워요. 자, 잘 들어. DTI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요 DTI에는 뭘 곱하나? 연소득을 곱해요. 그럼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다시 저당 상수로 그냥 나눠주면 돼. 그럼 그게 대출 금액이라. 그대로 따라 해봐. 지금 DTI가 몇 프로 나왔어? 40% 딱 쳐. 계산기로 40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기에 퍼센트 하는 게 있죠. 40%를 딱 쳐놔. 그냥 40% 쳐봐 빨리. 4하고 0% 쳐. 그 상태에서 거기에 곱하기 해야 되죠. 소득이 얼마야? 5천만 원. 곱하기 5천만 쳐. 곱하기 5천만 원 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기 저당수가 0.1이죠. 0.1 쳐. 그럼 얼마? 2억 하고 나와 그냥. 그러면 2억 나와 있잖아. 딱 치면. 그대로 그냥 쳐가라고. 어이? 연소득에서 DTI는 곱합니다. 연소득에 DTI를 곱하고 그걸 저당수로 한번 나누면 그게 그냥 대출 금액이라. 그럼 대출 금액이 지금 DTI 기준으로 하면 2억 나왔죠. 근데 아까 대부 비율은 뭘 곱하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곱하라고 그랬지. 그럼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고? 3억인데 대부 비율이 60%라 그랬 60%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3, 6, 18이죠. 그럼 요거는 얼마고? 1억 8천이죠. 1억 8천. 그럼 금액이 1억 8천 한 개 나왔고 2억이 한 개 나왔는데 큰 금액은 항상 버려야 돼. 왜?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 큰 금액을 해주면 요 조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 대부분이 60%를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적은 금액이 최대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럼 최대 지금 대출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1억 8천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기존 대출이 없으면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기존 대출을 얼마? 8천만 원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을 뺀 차액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그로 1억이 추가 대출 금액이 된다 이 말이야. 1억 8천에서 8천을 빼야 되니까. 그죠? 요거 이제 됐지? 밑에 26번. 금융기관의 상업용 보험사에 대한 대출 기준이 보기와 같을 때 대출을 주는 최대 금액을 구하라. 자, 지금 대부 비율이 0.7 나왔죠? 부채 감당률을 1.5를 줬습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또 순료소득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15억이고 순료소득 1억 5천 나왔네. 그럼 자, 요대로 따라 하자. 자, 봐라. 대부 비율에는 뭘 곱하라 그랬어? 부동산 가격 곱하죠? 그럼 대부 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60%인데 부동산, 아니, 70%인데 부동산 가격은 15억이죠? 그럼 15억 곱하기 70% 해봐. 그러면 10억 5천만 원 하고 금액이 나와요. 그지? 지금 15억 5천 한 개 나왔어. 그러면 부채 감당률 올 때는 순용업 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누고 저당수로 한 번 더 나누라 그랬죠. 저당수 또 0.1 나와 있잖아. 그럼 지금 순용업 소득이 얼마고?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 1.5라 그랬죠. 1.5 나누면 1억이라. 근데 여기에 저당상수가 또 0.1이죠. 그럼 1억을 0.1로 또 나눈다? 10억 하고 나와요. 해봐 계속. 1억 5천만 원 나누기 1.5 나누기 0.1 해봐. 계산기로 그대로 때려보라니까. 직접 손으로 해봐야 연습이 되잖아. 계산기로 때려 이렇게 내 하라는 대로 1억 5천만 15000 나누기 1.5 나누기 0.1 그리고 이거로 딱 쳐봐. 10억 딱 나오잖아. 10000 나오잖아. 그죠? 10억 나왔죠? 10억이란 말이야. 단위가 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끝단위 만부터 1 하면 10억 아니야. 그럼 금액이 10억 5천하고 10억 두 개가 나왔죠. 근데 큰 금액은 항상 버리라니까. 그럼 최대 대출 금액이 얼마? 10억이다 이 말입니다. 하건다 이제. 자,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안 된다. 도저히 안 돼. 기존 대출 4천만 원이 있어요. 기존 대출이 4천만 원이 있는데 담보부동산 가격은 4억입니다. 4억. 그리고 1년간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 2천만 원이라 3천만 원 하죠. 3천만 원. 그러면 연간 저당 상수 무조건 그냥 0.1 나와 있어 이거. 대출 기준을 3개를 준다. 자,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60%다. 60% 이내. 그 다음에 차입자의 연소득은 요 DTI도 줘야 되겠죠. 그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40% 이내여야 한다. 자, 기존 대부 비율 여기 있네. 여기 이걸 줘야지. 여기에다가 소득을 줘야죠. 그죠? 순용 소득이 3천이죠. 연소득 차입자의 연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다음에 DTI 비율은 DTI 비율은 40% 이내여야 한다. 그다음에 3. 부채 감당률은 1.6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구하라. 지금 대출 기준을 3개를 줘서 추가 대출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해보는 거야. 대부분은 뭐 곱해? 부동산 가격 4억 곱해. 그럼 얼마? 2억 4천만 원이 한 개 나왔어. DTI 40% 나왔죠. 여기는 뭘 곱해? 소득 곱해. 소득 얼마고?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을 곱하고 여기는 저당수 0.1을 한 번 더 나눠야 돼. 그럼 4, 5, 2천만 원에 0.1 나오면 이거는 얼마? 2억이 또 한 개 나왔어. 왜 부채 감당률 주면은 여기는 어떻게 알아? 순용 소득이 나왔죠. 3천만 원. 요 3천만 원을 부채 감당률로 나눠야 돼. 1.6으로 나눠야 되겠죠. 빨리 나눠봐라. 3천 나누기 1.6 하면 얼마죠? 금액이 점점점 나오지 싶은데. 3천 나누기 1.6 나누기 또 0.1 또 해야 돼. 이거는 그지? 그래야 나누기 0.1 해봐. 대충 얼마 나오는지 대략 얼마 금액이 이거 나오겠죠. 얼마? 1억 8천 1억 8천 7천 1억 8천 750만 원 얘기했죠. 그러면 참네. 대략 이 정도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전부 조건이 될 수 없어. 무조건 제일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야. 제일 적은 금액을 기준해야 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지금 제대로 대출해 주시는 금액이 요 금액이 됐는데 지금 기존 대출이 4천 있잖아요. 그럼 4천을 뺀 금액이니까 추가 대출 금액은 1억 4,7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연습시킨 거야. 그냥 내가 요거는 이제 보통 뭐 1.5를 주겠죠. 1.5를 주면 이게 금액이 요거하고 똑같아져 버리거든. 2억 2억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1.6을 준 거고요. 1.5를 주면 0.1하면 요건 또 2억이 나오죠. 그럼 2억이 나오면 이제 2억 4천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억이 최대 금액이 되겠죠. 그럼 2억에서 4천을 뺀 1억 6천만 원이 추가 대출 금액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연습을 시키는 거다. 다 할 줄 알아야 돼. DTI를 가지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DTI는 쉽습니다. 연소득의 DTI를 곱해가지고 그걸 저당수로 한 번 더 나누면 돼. 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누고 그걸 다시 저당수로 한 번 더 나눠요. 오케이? 그럼 그게 대출 금액이라 그냥 아주 쉬워. 손에 이거 금방 읽는데 두 문제만 풀면은 왜 맨날 이걸 못 풀어서 찍고 뭐 틀리고 진짜 이제는 찍을 때도 볼펜 약한다 찍지 마라 그냥. 자, 지금까지 이제 투자론 이어서요. 투자론. 그 대출 이거 안 푼 거 지금 있지. 좀 더 풀고 가자. 계산 문제. 그죠? 좀 전에 거기 봐 가지고 자, 9페이지로 다시 가. 9페이지로 다시 가 가지고 22번 문제를 봐요. 위에. 9페이지에 22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틀린 거.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4천만 원이고 세전 현금 수지가 2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 이제 지분 배당률. 아까 지분 배당률도 공식 외우려 했는데 이게 지분 투자 금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 근데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고?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그리고 세전 현금 수는 200만 원이라. 그러면 4, 5, 20이니까 이건 당연히 0.05니까 5%가 되겠죠. 그죠? 200만 원 나누기 4천 하면 5%가 나오지. 그러면 이번에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 4억 이외에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어. 그럼 부채 비율. 아까 부채 비율은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지금 지분이 얼마입니까? 4억. 그리고 부채는 얼마? 2억. 그럼 4억 분의 2억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50%가 되겠네. 그지?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채 비율인데 지분이 4억이고 부채가 2억이다. 그럼 이거 2분의 1이니까 50% 아닙니까? 이게 뭐 이걸 계산기를 때려야 되나? 4분의 2면 2분의 1이니까 0.5, 50%지. 그러니까 논문을 읽으면서 바로 계산을 해야지. 그 다음에
3번에 순영업 소득이 2천, 총 투자액이 2억이다. 그럼 순소득 순수는 5다? 계산해봐라. 5인지 10이지. 순소득 순수는 아까 여기 나와있네. 여기 총 투자액이 순영업 소득이 몇 배냐. 총 투자액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 총 투자액이 얼마? 2억이라 그랬네. 2억. 근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 2천만 원. 그럼 2억은 2천만 원에 몇 배? 10배. 그럼 순소득 순수는 10. 즉 자본회수율은 10년이라는 뜻이죠. 그럼 종합자본환원율은 몇 프로? 10%이니까 10%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그냥 순소득 순수하고 역수가 종합자본환원율이잖아요. 그럼 순소득 순수가 10 나오면 10분의 1이 종합자본환원율이잖아. 역수니까. 그럼 10분의 1이면 0.1이니까 10%하고 바로 나와야지. 종합자본환원율 10%. 그죠? 그게 빨리빨리 어떻게 빨리 되나 뭐 안 되지. 그지? 알았어. 미안해. 그럼 지금 3번이 이제 순소득 순수는 10이다 그래야 되겠죠. 5가 아니고. 그 순소득 순수가 10 나오면 바로 따라서 종합자본환원율이 10%다. 요까지가 바로 나올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4억인데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지도는 1억 넣은 거죠. 그럼 4억 중에 1억이 몇 프로? 4분의 1이니까 25%.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25%. 그리고 대부 비율은 대출은 몇 프로 받았어? 4억 중에 3억이니까 4분의 3이면 75%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쏙 터져라. 예? 몇 페이지 하나고요? 알았어요. 9페이지 22번에 5번 지문 할 거예요. 9페이지 22번에 4번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5번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 1.5. 9페이지 22번. 예? 핵심 71번에 22번 문제. 거기 4번 지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5번에 부채 감당률이 1.5이고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원리금이 얼마냐. 이제 부채 감당률이 그죠? 이 부채 감당률은 요거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거든. 근데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라 그랬어요? 1.5라 그랬어. 그럼 1,000만 원을 1.5로 나눈 게 요 분모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죠. 1,000만 원 나누기 1.5 하면 대략 667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상환할 부채 서비스액은 최대 상환할 원리금 이 부채 서비스액은 대략 667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부채 감당률을 응용한 문제인데 이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부채 감당률은 지금 했지. 자, 봐봐. 요 도표 외우고 있죠. 요 도표에서 순영업 소득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 이게 뭐라? 그게 부채 감당률이라. 요 계산 과정에서 요거 나누기 이거 요걸 이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 부채 감당률입니다. 요거 말면 아주 쉽죠. 그럼 자, 지금 그 1번을 보면 연간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융자 월부금이나 부채 서비스액이 같은 말이죠. 그 1번을 몰라 1번을. 그런데 밑에 부채 감당률이 3이 나왔죠. 부채 감당률이 3이라는 건 봐라. 순영업 소득을 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 요게 3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3천 나누기 3하면 이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 요거죠.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에는 1,0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세전임금 수준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3천에서 1,000만 원을 뺀 게 밑에 있는 세전임금 수니까 요 세전임금 수준은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에 1,000, 2번에는 2,000. 맞죠? 1, 2번이다. 그다음에 3번은 지금 순영업 소득을 몰라. 여기. 자, 봐. 요 순영업 소득을 모르는데 연간 융자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부채 감당률도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요 부채 감당률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세전임금 수지가 0이 나와 있습니다. 0이. 세전임금 수지가 0이면 순영업 소득 얼마 돼야 돼? 똑같아야 이게 0이 되겠지. 그럼 순영업 소득도 1,000이 돼야 되겠죠. 1,000이다. 그럼 부채 감당률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부채 감당률은 얼마? 1 되겠네. 순영업 소득 1,000인데 부채 서비스 1,000이면 1,000 나누기 1,000이니까 부채 감당률은 1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감이 오나 이제. 아주 부채 감당률 한 개만 갖고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순영업 소득을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연간 융자율 부분이 1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채 감당률 모릅니다. 이 부채 감당률 이건 모릅니다. 5번 모르고. 그런데 세전 행구수가 마이너스 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응? 그 마이너스 700만 원이면 요 순영업 소득이 얼마가 돼야 돼?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700이 되면 얼마가 돼야 이게 마이너스 700이 됩니까? 300이 돼야 되겠죠. 300에서 1000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죠? 내림차순으로 계산할 때 빼는 거면 올림차순으로 계산하면 더하면 돼. 어? 그러면 이게 300이 되죠. 그럼 30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요게 뭐가 돼? 부채 감당률이 되겠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300 나누기 주니까 0.3이 돼야지 1000분의 300이니까. 그죠? 0.3, 0.7이 아니고 0.3이 돼야 되겠죠. 아, 그래서 5번이 틀려있네. 지금 이 문제 한 개만 해도, 저도 내가 요 문제 하나 만들면서도 3일 걸려서 만든 거다. 이 문제 한 개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상당히 이제 부채 감당률은 우리 시험에 늘 등장하는 문제야. 등장하는 비율인데, 요 하나의 비율만 갖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실제는 지금 여러분이 요 수지 계산 과정에 대입하면 이제 다 나오겠죠. 유효 총수도 뭐 순접수도 세전 세금수까지가 다 계산되는데, 그래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를 계산을 하려면 비율을 5개의 비율을 공식을 이해내야 되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 이걸 뭐 덜 앉아갖고 찍으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개로는 동일모의고사 시험을 칠 때 개로는 계산 문제가 9개나 10개나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자, 1번부터 6번까지 서술형 쭉 나오다가 7번에 계산 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7번을 풀고 8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제끼라 이 말이야. 숫자가 보이면 무조건 제끼놓고 서술형부터 일단 풀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균형 수급량, 균형과 계산과 내가 하던 거거든. 이거 하면 알 것 같거든. 들고 왔는 순간요 2분 걸리고도 답 못 찾고 왜 이러지? 답이 안 나오고 또 풀어봐. 또 풀어도 또 답이 안 나와.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요. 그럼 2분 3분 쓰고도 답 못 찾고 나중에 찍어서 틀려. 그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2, 3분을 갖다가 허비하면서 답도 못 찾으면서. 그러니까 일단 서술형부터 풀어놓고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으란 말이야. 꼭 순서대로 순서대로 안 풀면 잡아갑니까? 희한하대. 수술부터 먼저 풀고 계산 문제를 풀으란 말이야. 늘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죠? 순서대로 뭐 7번에 계산 문제 있으면 7번 풀고 넘어간다고 3분 쓰고도 답도 못 찾고, 아니 왜 이러지 하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들어있어. 빨리 8번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단순해요 보면. 하여튼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 계산 문제는 숫자가 보면 아무리 자기가 잘한 계산 문제고 내가 푸는 계산 문제, 허포의 확률에 따라서 뭐 고객 유인율 구하는 거나 이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잘하는 사람은 바로 풉니다. 그런데도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꼭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순서대로 풀지 말고 뒤로 제껴놓고 서술형부터 푼 다음에 푸세요. 내 미리 얘기했다. 자, 투자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금융론 테마 36번부터 35번부터 집안 좀 지우고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쉽시다.